생태인장 맛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생태인장적 관점 밑에 깔면서도 우리가 최근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그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생태인장 관점 밑에 깔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상 재난이나 기후 이상 기후 때문에 아마 피부로도 아마 체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 기온의 상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의 그 생태학 얘기했었는데, 탄소의 순환 그 고리가 깨어져 버린 거죠. 뭐 때문에? 인간의 화석연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교란이냐 하는 것은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상을 보면 약간 이 수치를 먼저 좀 뭐 보면요. 이 밀란코비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산화탄소 밑에 표현되어 있는데, 대략 80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가 빙하기와 간빙기가 차이 있지만은 180에서 28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를 유도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를 갖다가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이 바로 밀란코비치 이론이에요. 뭐냐면은 지구로 오는 그 태양 일사량이 바뀐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게 이제 지구의 공전 궤도라든지 뭐 여튼 몇 가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씩 아주 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10만 년, 이게 4만 년, 10만 년 주기로 바뀌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빙하기와 간빙기가 이렇게 쭉 나타나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동해 왔다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산화탄소도 그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바운더리에 놓여 있었는데, 최근에서 보면 동그라미 해놓은 표시 나오고 있지만은 280을 넘어가지고 최근에 410 이제 17인가 420까지 진짜 최근에 작년까지 도달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가 확연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산업화 이후에 이른바 산업혁명 이후에 그 1.1도씨가 좀 상승했다 하는 거고요. 아마 2030년 이전에 1.5도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2100년 되면은 2.8도 내지 이상 증가한다. 물론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확률적으로 추정을 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추정하는데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2100년에는 2도씨에서 1.5도씨로 좀 감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IPCC의 이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30년에 1.5도씨 도달하니까 약간 오버슈팅 했다가 이제 다시 쭉 해서 이제 2100년에 1.5도씨 이내로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제 배출량을 현재 45%를 줄여야 되고, 50년에는 모든 이 세계 국가에서 사실상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출하더라도 숲이나 이런 데서 흡수하는 게 있거든요. 흡수하는 양만큼만 배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50년에 이제 탄소 중립 불리하다 이런 얘기고, 그게 왜 2050 목표는 2100년인데 왜 2050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한번 배출되면 이게 영향을 굉장히 오래 줍니다. 되게 오래 머물러 있어요. 다른 것과 달리 메탄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있습니다. 한 100년, 200년 가거든요. 한번 배출.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배출하는 것 갖고 해도 벌써 우리가 뭐 50년에 스톱한다 하더라도 이미 배출해 놓은 이산화탄소가 계속 이게 기후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나마 1.5도씨까지만 오래 가려면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게 바로 이제 생태 굉장히 문제의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양적 규모를 제한해야 된다. 왜?
지구 생태계가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자연 생태계의 위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양적 규모를 제한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럼 화석연료를 안 쓰면 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나와서 이제 무탄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재생 가능 에너지 나오고 뭐 바이오매스 나오고 뭐 일부 또 원자력도 무탄소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적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화석연료를 점점 줄여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질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자.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면 지구 생태계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규모 내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자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그 자원 흐름의 규모 성격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섬유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밀랑 검치 이론하고 지구 시스템의 변동에 대해서 이제 형관계상 뭐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뭐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인위적 강제력인 일이 이제 경제 활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IPCC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지금까지 이거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략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죠? 1.5도씨까지 오르게 하려면은 3,000 기가톤만 배출하면 되는데 20년까지의 그동안 쭉 배출하는 게 2,500 기가톤이니까 남아 있는 것이 뭡니까? 500 기가톤이라는 얘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60 기가톤, 59 기가톤이 이제 배출됩니다. 그러면 500에다 나누기 이제 60 하면은 10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 뭐냐면은 10년 안에 1.5도씩 넘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수치로 한번 해왔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냥 시각상 그냥 보기 좋으라고 얘기해. 왼쪽 것이 1.5도씨, 오른쪽 것이 2.2도씨입니다. 그러니까 1.5도씨로 하느냐 그나마 지금 원상태로 산업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배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가능한 적게 올리자 이게 목표예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위험이 덜하다는 얘기죠. 그 위험 정도를 상세하게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 보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어떤 경우는 확률이 멸종 위기 무슨 재난이 닥칠 위기 확률이 확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자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1.5도씩 가능한 맞추자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나타나니까 북극이 완전히 녹을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도 차이가 여기서 이제 1.5도씨하고 2도씨 사이에 생긴다 하는 거고, 요건 상세한 내용을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동안 뭘 하다가 지금 와서, 이 상태가 되기까지 방치가 됐느냐, 이랬느냐. 물론, 국제적으로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게 여러 가지로 이제 기후변화 해박이라는 것을 유엔이 나서서 많이 하기로 했고, 한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걸 이제, 감축을, 가서 규모를 줄이자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해서는 이제 한 번은 이제 97년에 교토 오정치라고 해요. 흔히 이제 교토 체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딴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적 규모 딱 정하고, 얼마가 버틸 만한 양까지 딱 정하고, 탯줄에서 흐름 정하듯이 자원 규모 양 딱 정하고, 그걸 갖다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각국별로 그거를 나눠준 거예요. 너 몇 프로 줄여, 너 몇 프로 줄여,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향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고, 그걸 안 지키면 페널티를 물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보게끔 설정한 것이 바로 교토 오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선진 38개국 중시로만 했지만은 그래서 선진국이 무슨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 중간 과정에 많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국 이게 붕괴돼 버렸습니다. 특히 미국도 탈퇴하고 제일 먼저 탈퇴했었어요 그때. 미국도 탈퇴하고 다른 나라도 미국 탈퇴하니까 우리도 안 해요. 우격질 해가지고 사실상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생태의 경제학 방법으로 따르자면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양을 일단 딱 정해놓고 그럼 각자 하는 식으로 숙제를 주는 거죠. 숙제를 해서 해와, 숙제 해와,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 강제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거버넌스가 없어요. 이제 한 나라 내에서는 이런 방식을 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7.18년 기준으로 이제 7.3억 톤 정도 발전하는데 이걸 하여튼 근데 6억 톤을 줄이겠다 하고 그걸 각 기업에게 이제 한
숙제를 주고 해와 안 하면 너 법적으로 뭐 문제될까? 이거는 이제 가능한 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세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국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국가지고 특히 강대국이죠. 미국, 중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것은 뭐 알다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이 없거든요. 유엔이라는 데가 모여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토 방식이라는 게 자체가 사실 붕괴됐다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파리 체제라는 겁니다. 2015년 파리 협정으로 출발한 건데 이제 교토 체제가 그렇게 해서 붕괴되니까 야 이제 반대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반대는 뭐냐면은 각 국가들이 니들이 얼마 줄일지를 알아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제출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국제기구가 모니터링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토 체제가 하향식이고 의무적이고 페널티가 있었다면은 이 신규 체제인 파리 협정은 상향식이고 의무가 아니고 자발이고 사실 페널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전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 의미가 없다, 뭐 괜히 뭐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나마 하지 않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옆에서 국제기관들이 야, 너희 나라 너무 좀 적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넣지죠. 옆구리 찔러서 부담감을 가지게 해가지고 줄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거고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뭐 국제 정치 질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파리 협정이라도 제대로 좀 될 수 있게끔 뭐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방식을 비교해 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걸로 뭐 핵심은 그걸 다 설명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두가 참여한다. 그러니까 교토 체제는 선진국이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한다고 해서 38개국이 먼저 했지만 그게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 모든 국가가 하자. 대신 자발적으로 할 테니까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선진국 개도국이 다 들어온 거죠. 들어오고 이제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자발적으로 선언한 그 목표 가지고는 1.5도씨 달성이 어렵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평가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는 것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자발적 선언할 때 그 조항을 만들었어요. 백도는 안 된다. 한번 선언한 것은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진진해서 나가야 된다. 그 이제 후퇴 테러를 막아놓은 이유는 이제 자발적 선언이라도 한번 선언한 것을 자꾸 앞으로 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작동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신규 체제가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토 방식으로 해서 무조건 너 얼마 이렇게 했으면은 그때부터 서로 난장판 되거든요. 나는 적게 해야 돼. 네가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기 되기 때문에 국제협조가 참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많은 국가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은 파리 체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도국이 왜 들어왔느냐면은 개도국은 지원금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매년 연간 1,000억 달러가 선진국의 기후기구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CO2 줄이는데 돈 대주고 기술 대주고 할 테니까 당신 이제 개도국도 너희들이 책임이 적다는 이유로 하지 말고 같이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개도국이 이제 들어온 이런 식의 이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규 체제, 파리 체제가 이제 자발적이고 상향적인 방식이 참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체제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자체가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기 때문에 과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어느 국가가 한 나라가 의지를 갖고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보다도 다음 주제에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국제 협조가 자발적 협조가 전제가 돼야지만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세계 정치의 현실을 보면은 이게 참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라는 문제는 세계 전체가 같이 협조해야 되는 문제고 세계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고 또 각국은 다 나눠져 있고
하는 이런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경제학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양을 어떤 식으로든 이게 높든 낮든 간에 양을 딱 한정을 하고 문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생태경제학 관점하고는 조금 이제 충분히 이제 구현되지 않은 그런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생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자원의 흐름의 규모 제한, 그리고 질적 전환, 여기에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에너지 부분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갖다 적게 쓰고 또 장기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탄소 중립의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